인간이 만들고 지배하는 문명의 세계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세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말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리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같은 식재료를 두고도 사람마다 떠올리는 추억이 다릅니다. 이는 음식이 단순한 취향과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잇는 한 사람의 발자취임을 보여주죠. 오늘 미식 독서에서 맛볼 다른 방식으로 먹기는 이 음식의 이야기를 시대와 나라를 가로질러 풀어냅니다. 안녕하세요. 미식독서 오늘 진행을 맡은 국자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각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식독서의 커피입니다. 정말 추웠던 겨울이 이제 지나가고 따뜻한 날씨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런 따뜻한 날씨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식독서 다야입니다. 지난번 녹음 이후로 오늘 이 시간 너무 기다렸는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책수다 함께 시작해 보아요. 네, 이제 책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이 책에 대한 느낌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저 먼저 해볼게요. 역시 먹는 얘기는 재밌다. 네, 다야님도요. 네. 저는 잘 알고 먹자였습니다. 네. 커피님은요? 네, 굉장히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책이다. 맞아요. 좀 똑똑해진 느낌 들었어요. 네, 오늘 맛볼 책 간단히 소개 먼저 할게요. 다른 방식으로 먹기. 제목부터 멋진 이 책은 야망, 호기심, 무모함으로 점철된 인류 역사. 그 속에서 음식은 어떻게 탄생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익숙한 음식의 낯선 세계를 탐험하는 시간이라는 표지의 글귀처럼 농업의 기원에서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서 음식이 어떻게 다뤄졌고 어떤 기능을 해왔는지를 인류 역사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문화 인류학자인 엄마 메리 화이트와 역사학자인 아들 벤저민 워게프트가 함께 썼다는 점에서 좀 더 특별했는데요. 커피님은 이 책 어떠셨어요? 네, 역시 교수님 두 분이 쓰신 책답게 이 음식과 함께 좀 깊숙한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저자 두 분이 가족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책을 써서 더 시너지가 난 것 같았고, 저도 이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보통 부부끼리나 형제끼리 책을 쓰는 경우는 본 것 같은데 부모 자식이 함께 책을 쓰는 경우는 흔히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문화인류학자이신 어머니와 역사학자인 이 아드님 두 분이 쓴 책이라서 이 식문화와 역사적인 관점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 점 굉장히 특별했어요. 저희 집에 중2를 마무리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중2, 네. 네. 아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도 힘든데 책을 썼다니 정말 대단한 모자지간인 것 같습니다. 다야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얼마 전 사피엔스를 읽고 다른 방식으로 먹기를 읽으니 더 흥미롭게 다가왔었어요. 사피엔스가 인류의 진화를 다뤘다면 이 책은 음식을 통해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주는 책 같아요. 이 책은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들을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사회적 의미가 담긴 존재로 바라보게 해줘요. 저자는 문화인류학적 시각으로 욕망과 호기심 그리고 무모함 속에서 음식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들려주죠. 사파가 하나도 없이도 글만으로 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풀어내서 금방 빠져들었어요. 네, 저도 사피엔스 생각나더라고요. 사피엔스는 그 농업혁명 일어나는 그 시기부터 역사적인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잖아요. 먼저 읽고 나서 이 책 읽으면 두 배로 더 재밌을 것 같았어요. 네. 그렇군요. 두 분 다 사피엔스를 먼저 읽으셨는데 저는 이 사피엔스 집에 모셔놓고 표지만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네, 저도 한번 곧 보고 또 봐야겠네요. 네, 뒤에 읽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초반 부분 재미있다가 페르시아에서 잠깐 흥미 떨어졌다가 쌀에서 다시 흥미로워졌는데요.
그 뒤로 맥주, 초콜릿, 커피 그리고 카레까지 역시 아는 재료라서 그런지 뒤쪽은 계속 재밌더라고요. 저는 평균 평점 4점 주고 싶은데 커피님은 평점 몇 점일까요? 네, 저도 4점입니다. 이 책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요즘엔 점점 나이가 들면서 글씨가 조금 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서 4점입니다. 네. 다야님은요? 네, 저는 4.3점 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아니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골라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3점 더 더해서 4.3점 주겠습니다. 네. 글씨는 괜찮으셨나요? 네, 딱 적당했습니다. 네. 아직은 또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다현님이 가장 어리셔서 그럴 수도 그런가 있어요. 봐요. 네. 이번에는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먼저 커피님. 네, 이 책이 총 이제 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그중에 이제 5장과 6장의 이야기가 가장 흥미가 있었는데요. 커피와 차, 초콜릿 같은 기호식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역시 닉네임 커피답게 커피에 관심이 있으셨군요. 네. 책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자면 이 커피, 차, 초콜릿 같은 이 음료들은 이 영양 보충을 위해서 꼭 마셔야 하는 음료는 아니지만 기분 전환을 위해서 혼자서 마시거나 또는 누군가와 만날 때 우리 많이 마시잖아요. 네, 그렇죠. 가볍게 만날 때 커피 한잔 하자 이런 말로 만나잖아요. 네, 이 책에서 이 세 가지의 음료는 이 사교 모임을 할 때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 또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음료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차는 중국에서 생산이 되어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정말 한때 이 은과도 가격이 맞먹는다 할 정도로 정말 귀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에서 차가 이제 재배가 되면서는 차 가격도 많이 저렴해지고 영국의 일반인들도 차를 즐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차 하면 아쌈, 다즐링 이런 거 많이 떠오르는데 그 영국의 식민지 시절부터 차를 생산하기 시작했군요. 네네. 그리고 그 전에는 이 영국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맥주를 주로 마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맥주가 술이잖아요. 그래서 이 알코올이 건강상 좀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맥주를 마시려면 이 남자들만 모이는 술집에 가서 마시기 때문에 남성들을 이 집 밖으로 불러내는 이유가 되기도 했대요. 지금도 보면 우리 왜 남편들이 남자들끼리만 밖에서 술을 자주 드시면 우리 아내분들이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시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30년대에 금주운동이 일어났는데 금주운동과 함께 온 가족이 차를 마시면서 좀 단란하게 모이자 하는 취지들도 있어서 이 사교 모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실제 그 당시에 19세기 미술이나 문학을 보면요. 이런 차 마시는 모습들이 잘 묘사되어 있는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집에서 가족들이 단란하게 차 마시면서 대하는 모습 너무 따뜻하고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 훈훈한 모습이죠. 네. 그리고 또 이 노동자들이 차를 즐기면서는 이 영국의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올라가기도 했대요. 그래서 19세기 중반부터는 이 영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차를 마시는 일이 좀 당연시되고, 그리고 차 하면 영국이 떠오르는 영국의 일부가 되기도 한 거죠. 우리도 오늘 녹음하기 전에 커피로 수혈했잖아요. 네, 영국에서는 차 수혈로 생산성을 높이는군요. 네, 영국 하면 애프터눈티 유명하죠. 네, 이 영국 하면 정말 애프터눈티 문화가 유명한데 이 3단으로 된 예쁜 접시에다가 정말 아기자기하게 생긴 디저트와 함께 차가 있는 애프터눈티 즐기는 모습들이 요즘 SNS에서도 좀 많이 인증샷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술보다는 건강에도 좋은 차니까 좀 긍정적인 문화인 것 같아요. 네. 그 반짝반짝 금태두른 찻잔 정말 예뻐서 갖고 싶었는데 네. 예쁜 찻잔들 많죠. 자, 그리고 초콜릿 이야기를 좀 하자면 2월 14일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죠? 발렌타인데이요. 그렇죠. 네. 그 유명한 발렌타인데이인데 1861년에 영국의 리커드 캐리버드라는 사람이 초콜릿을 빨간색 하트 모양 상자에
담아서 팔기 시작하면서 이 초콜릿과 로맨스가 연결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미국으로 전해졌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한 제과업계에서 이 초콜릿 판매를 위해서 발렌타인데이를 홍보에 적극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발렌타인데이는 네, 누가 누구에게 주는 날이죠? 네,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 주는 날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그렇게 네,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여자가 초콜릿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일본으로 넘어가면서는 이 여성이 남성을 위해 초콜릿을 구입을 하게 됐는데, 심지어는 의리초코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그 아는 남성분께 초콜릿을 좀 의무적으로 선물하는 관행이 생겼다고 해요. 두 분은 우리 지난 발렌타인데이 때 어떠셨어요? 아, 네. 저는 저희 딸 것뿐만 아니라 딸 친구들 것까지 샀습니다. 4개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의리초코를 나눠줬나 봅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데 전 사실 좀 불만이었거든요. 그 2월에 발렌타인데이에는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을 주고 그의 답례로 3월에는 남자가 여자한테 사탕 주잖아요. 저는 네네. 초콜릿 좋아하는데 맞아요. 사탕 받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초콜릿을 많이 사서 제가 많이 먹고 조금씩 나눠줬습니다. 네, 셀프로. 네. 네, 저도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저희 집에 3명의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사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의무감도 조금 담겨 있기도 한데 이런 의무감이 담긴 초콜릿을 받으면 남자분들도 좀 예의상 답례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그 3월 14일 화이트데이를 일본의 제과업계에서 또 만들었습니다. 아, 역시 똑똑합니다. 네, 그래서 덕분에 이 업계는 매출이 상승하고 이 초콜릿을 받은 그 남자분들은 좀 예의를 차려서 답례를 할 수 있는 날인 거죠. 일본 제과업계 마케팅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요즘에는 좀 이 기후이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카카오 생산지인 코트디부아르와 이 가나의 카카오가 흉작이라고 해요. 카카오 생산량이 급감을 하면서 초콜릿 가공 제품들이 초콜릿 함유량을 줄이거나 초콜릿 가격을 올리거나 하고 있다고 해요. 지난 발렌타인데이 때 이 마트에 가보니까 일반 초콜릿 가격이 예전보다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정말 비싸졌더라고요. 이게 또 기후위기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편으로 좀 생각이 많아지네요. 커피님의 차와 초콜릿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야님은 어느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아, 네. 저는 아무래도 재래시장 없는 여기 동탄에서 살면서 대형마트에서 식재료를 사고 매일 아침 쿠팡 박스를 열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팔자, 그 식습관과 대용량 식품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대형마트와 패스트푸드, 냉장 기술, 그리고 식문화, 소비자의 선택이 현대 식품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썼는데요. 특히 이번에 읽은 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우리가 마트에서 만나는 음식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표준화된 과정 끝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점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저는 빵을 좋아서 마트에서 여러 가지 빵을 사 먹곤 하는데 이 글을 읽고 나니까 모든 빵이 너무 똑같이 생겼다는 게 새삼 신기하더라고요. 심지어 효모로 만든 빵도 뭔가 일렁산 쌍둥이처럼 똑같이 나온다는 표현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 화장품이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이 포장 용기와 브랜드만 다르게 해서 판매되고 있다는 건 알았는데 빵도 그런가 봐요. 저도 이제 빵 살 때 이 제조원 주소를 한번 살펴보면 어느 빵이 어느 공장에서 같이 만들어진 건지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겠네요. 한번 뒤집어 봐야겠어요. 그래서 저는 빵이 너무 다 똑같아서 동네 빵집 자주 이용합니다. 그렇죠. 빵도 빵이지만 아마 여러분도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식재료가 다양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획일화된 가공식품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날로그에도 그런 식품들 사게 되는데요. 다음번 마트 갈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식재료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다 보니까 구입할 수 있는 식재료가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찬이 되게 비슷비슷한 반찬을 많이 해먹게 되더라고요. 콩밥도 좀 해먹으려고 콩을 종류를 고르는데 저는 검은 콩, 완두콩,
그리고 병아리콩 3가지밖에 안 먹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릴게요. 우리 네. 콩 중에 돈붓콩이라는 콩이 있거든요. 네. 이게 동북콩이라고도 보통 알고 계신데, 이 동북콩을 넣어서 밥을 하면 콩이 밥맛이 납니다.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돈북콩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최근에 아이랑 보난자라는 보드게임 했는데 거기에 동부라는 콩 이름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지어낸 이름인 줄 알았는데 정말 콩이 있었군요. 네, 재래시장 가서 한번 사봐야겠어요. 네, 돈북콩밥 추천드리고요. 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이 책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셨어요? 네, 저는 7장 259페이지에 요리의 근대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사회가 근대화를 겪으면서 요리도 근대화 과정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요리책이 등장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직접 요리를 하는 주로 하인이었겠죠? 요리사들은 글을 못 읽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요리책이 처음에는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었대요. 그런데 조리법이 표준화되면서 주부에 대한 그 요리를 하는 주부에 대한 기대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좀 힘들어졌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네, 집에 요리책 하나씩 다 있으시잖아요. 요즘에는 좀 쉽고 간단한 요리책도 많은데 예전에 시어머니께 받았던 그 요리책은 정말 정통 요리책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요리를 하다가는 밥을 못 먹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이 나서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주로 요즘 유튜브 쇼츠로 요리를 배운답니다. 네. 커피님은요? 저는 이게 블로그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블로그에 있는 조리법도 좀 간단하면서 맛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네, 저만 책을 보고 있었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또 제가 6장에 커피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커피 맞아요. 이야기도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 북아메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파나마 운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파나마인데요. 이 파나마 지역에서 재배되는 커피가 있는데 파나마 게이샤라는 원두입니다. 보통 우리가 접하는 커피는 이 브라질이나 콜롬비아에서 생산되는 원두를 많이 마시고 있는데 저는 이게 몇 년 전에 이 바리스타 자격 갖추신 분이 이 파나마 게이샤라는 원두로 드립커피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맛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정말 맛이 좋았어요. 요즘에는 이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좀 산미 있는 커피들도 많지만 저는 사실 좀 진하고 이 고소한 맛의 커피를 즐기는데 이 파나마 게이샤는요 고소한 맛도 있고 은은한 산미도 있으면서 이 향긋한 향기도 있고요. 정말 좋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께서는 이 파나마 게이샤 원두를 재배하는 농장을 방문한 이 에피소드가 있는데 게이샤 커피 나무는 다른 커피 나무보다 조금 더 천천히 자라고 또 더 적은 양의 열매를 생산하는 품종이래요.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 시장을 노리고 재배를 한다고 하는데 파나마 서부 고지대에 있는 이 농장 지역에서요. 바하레크라고 하는 아주 잔잔한 이슬비가 내린대요. 일본어로는 쌀겨비라는 뜻도 갖고 있다는데 이 비가 이 이슬비 바하레크가 커피나무에 매달린 열매의 성장을 지연시킨다고 합니다. 네, 커피나무 열매가 천천히 자라면 더 좋은 건가요? 네, 이 열매가 나무에 더 오래 매달려 있다 보니까 성숙하는 과정에서 이 당 성분이 좀 더 많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이 파나마 게이샤 커피가 그렇게 향긋하고 풍미가 좋은 커피로 자라난 거죠. 두 분도 기회 되면은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게이샤 커피 너무 좋아하는데요. 전 책방에서 커피를 아무래도 팔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원두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기도 해요. 근데 최근에는 그 내추럴 커피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산미나 어떤 향이 나는 커피들이 있는데 요 커피에도 이 원두에도 그 첨가물을 섞어가지고 그런 이제 장난질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해요. 그 퍼센트가
거의 60~70% 이제 업계의 좀 그런 비밀이기도 한데 그래서 커피 드실 때는 정말 좋은 커피 잘 골라 먹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원두에다가 첨가물을 넣는다고요? 네.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내추럴 커피예요? 네, 맞아요. 그 산미를 일부러 내기 위해서 향도 섞고 맛도 섞는다고 합니다. 와, 놀랍네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음식 이야기는 언제나 재밌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이 책의 머릿말 첫 줄에 나오는 말이 말보다 밥이 먼저였다. 거든요. 우리 삶에서 참 음식이 가장 우선시 되는 건 당연한데요. 이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이 행동을 통해서 주변 환경과 관계도 맺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우리 앞에 있는 이 음식 한 접시가 또 생물이 어떻게 진화를 했는가 하는 자연사와 인간이 어떻게 이 동식물을 키워서 음식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인류 역사가 모두 어우러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음식에 대한 맛과 영양에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음식 뒤에 있는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이야기들도 알 수 있는 책이어서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 음식을 드시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좀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책은 단순한 음식의 역사적 서술이나 배경 지식뿐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뭘 먹고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과 윤리적 소비가 식품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지요. 우리 아이들이 바른 먹거리를 주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따끈따끈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음식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바라보는 책, 다른 방식으로 먹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음식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네요. 이 책을 통해 음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맛있는 책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국제였습니다.